제4권 영웅의 길 제27장 오고대부 백리에 진목공은 진나라의 제구대 군주로 BC 660년에 즉위하였다. 이 당시 진나라의 진원공은 이군을 창설하여 경나라, 광나라, 위나라를 멸망시키며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한편 대륙 동쪽에서는 제환공이 스스로 패공이라 칭하며 천하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였다. 나 역시 폐업을 이루고 싶다. 진목공은 나이가 젊고 패기에 찬 야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의 꿈은 허황된 것이 아니었다. 비록 진나라가 서쪽에 치우쳐 중원과 거리가 멀었으나 초대 군주 진양공 이래로 꾸준히 영토를 넓혀왔기 때문이다. 중원 진출은 진나라 역대 군주의 꿈이었다. 그 꿈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나 동북방에서 강력한 경쟁자인 진원공이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진목공의 눈에 비친 진원공의 도약은 눈부셨다. 진의 세자 신생은 동산꼬락시를 멸망시켰다. 진나라 장수 이극과 순식은 궤과 우나라를 점령하였다. 반면 진목공은 모진 지역의 융족을 토벌하여 그들을 황하 북쪽으로 몰아낸 정도의 성과에 그쳤다. 모진은 현재 산서성 평육현 서남쪽 지역으로 지금도 모진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통 요충지이다. 이로써 진과 진은 각각 중원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확보하였으나 보다 낙양에 가까운 궤과 우나라를 점령한 진나라는 중원 진출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진나라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진나라의 중원 진출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진나라는 강대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힘을 더 길러야 한다. 진목공은 심사숙고 끝에 결론을 내렸다. 그때까지는 진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 진목공은 여러 신하를 불러 대진 정책을 발표했다. 진나라와 화친하고 싶소. 신하들 역시 자국의 힘이 아직 진나라를 능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 정책에 동의했다. 화친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혼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 이는 공자집이었다. 진목공에게 아직 정실 부인이 없음을 이용하자는 의견이었다. 진나라에 적합한 공녀가 있는가? 듣건대 진원공의 딸 백희가 있습니다. 백희는 진원공과 고인이 된 부인 제강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세자 신생의 여동생이었다. 정실 소생인 만큼 진목공의 정실 부인으로서의 격에도 손색이 없었다. 공자집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진목공은 마침내 진원공에게 혼담을 청하기로 했다. 그대가 이번 혼사를 성사시키도록 하시오. 중매를 맡은 공자집은 곧 진원공을 찾아 청혼 사절로 나섰다. 당시 진원공은 세자 신생을 제거하고 중이와 이호까지 타국으로 내쫓은 후 해제를 새로운 세자로 책봉한 상황이었다. 진나라 공실은 여의파가 장악하고 있었고 신생을 지지했던 반여희파 대부들은 모두 숨어 몸을 보호하기 급급했다. 공자집이 백희와의 혼사를 제안하자 진원공은 나름대로 이 청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립하여 싸우느니 화친이 낫겠지. 그는 세자 해제의 스승이자 참모인 순식을 불러 속내를 비쳤다. 그러나 순식은 진원공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음을 알아채고 신중한 태도를 권유했다. 점괘로 이번 혼사의 기륭을 점쳐보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진원공은 태사소를 불러 시초점을 치게 했다. 사소는 진원공이 보는 앞에서 점을 치고 점괘를 내놓았다. 귀매의 괴가 귀의 괴로 변합니다. 진원공이 물었다. 무슨 뜻인가? 사소가 답했다. 귀매는 시집감을 뜻하고 귀는 등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불길하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진원공은 거듭 물었다. 교사에는 무엇이라 되어 있는가? 사소는 효사를 읽었다. 남자가 염소를 칼로 찔렀으나 웬일인지 피가 나오지 않는다. 여자가 광주리를 들었으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서방의 이웃나라가 책망하건만 그에 대한 답변은 아무것도 없다. 진원공은 효사에 담긴 뜻을 요구했다. 알기 쉽게 풀이해보라. 사소가 답했다. 이는 장차 진과 진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될 것을 뜻합니다. 주공께서는 이번 혼사를 허락하지 않으심이 좋습니다. 하지만 진원공은 마땅치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태복 곽원을 불러 거북점을 쳐보게 했다. 곽원은 귀갑을 불에 구워 금의 형상을 살펴보고 점괘를 내놓았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서로 이웃하며 대대로 혼이 나여 3번 우리 임금을 정해주니 혼이 나면 이로우며 싸우면 이익이 없도다. 곽원의 점괘는 대기를 예고했다. 진원공은 다시 순식을 불러 말했다. 시초점은 불기라고 거북점은 대기라다. 예로부터 거북점이 시초점보다 앞선 것이 관례이니 나는 거북점을 따르겠소. 백희를 진목공에게 시집 보낼 것이니 그대는 혼사의 준비를 하시오. 진목공의 청혼 사절인 공자집은 진원공에게서 허온의 답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그가 진나라의 수도 강성을 벗어나 국경 부근에 이르렀을 때였다. 길가의 밭에서 한 농부가 땅을 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첫눈에 보기에도 그 농부의 모습은 비범했다. 얼굴빛은 피를 바른 듯 붉었고 수염은 교룡처럼 힘차게 뻗어 있었다. 농부는 괭이를 들고 내리칠 때마다 흙이 서너 자씩 파헤쳐졌다. 공자집은 걸음을 멈추고 농부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건넸다. 그 괭이를 한번 볼 수 있겠소? 농부는 아무 말 없이 괭이를 건네주었다. 공자집은 괭이를 받아들었으나 그 무게에 놀라 떨어뜨릴 뻔했다. 괭이는 외견상 평범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무거웠다. 공자집은 수행원 중 가장 힘이 센 자를 골라 괭이를 들어 올려보게 했지만 그조차 괭이를 어깨 높이 이상 들지 못했다. 공자집은 비로소 농부가 보기 드문 천하장사라는 것을 깨닫고 물었다. 그대의 성과 이름을 알고 싶소. 농부는 담담히 답했다. 성은 공손, 이름은 지이며 자는 자상이라 합니다. 성이 공손이라면 진나라 공족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공과 먼 일갑벌이지요. 그대 같은 인재가 어찌 이런 곳에서 아깝게 일생을 보내고 있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땅을 갈며 살아갈 수밖에요. 공손지의 말에 공자집은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청했다. 나는 진나라 공자집이라는 사람이요. 우리 진나라로 가서 함께 일할 생각이 없겠소? 공손지는 깊이 예를 올리며 대답했다. 군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고 했습니다. 공자께서 제 앞날을 돌봐주신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자집은 공손지를 수레에 태우고 진나라로 돌아갔다. 귀국하자마자 진목공에게 혼사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과 귀국 중 공손지라는 인재를 얻은 일을 상세히 보고하자 진목공이 말했다. 좋도다. 진목공은 공자집을 크게 칭찬하며 진목공의 시선을 사로잡은 인재 공손지를 대부로 임명했다. 그 이듬해 진원공의 딸 백희가 진목공에게 시집을 갔다. 이 혼인은 서방의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결합이었다. 혼례는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다. 진목공은 공자집을 통해 10수레가 넘는 패백을 진원공에게 보냈고 진원공은 백희를 진나라로 보내며 수많은 예물을 함께 보냈다. 진원공은 수십 명의 잉녀와 잉신을 선발해 백희를 수행하도록 했다. 잉녀는 시집가는 여종이며 잉신은 남자종을 뜻한다. 진원공은 잉녀와 잉신 선발을 이극에게 맡겼다. 이극이 명단을 작성하던 중 하루는 주지교가 찾아와 말했다. 백희의 잉신으로 적임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주지교는 원래 괭나라 출신으로 이극과 순식이 괭나라를 정복할 때 항복하여 진나라로 귀화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누구인가? 백리애입니다. 백리애라면 우나라 대부로서 우공을 모시는 자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백리애는 위험한 자입니다. 얼마 전 제가 백리애에게 진나라에서 벼슬을 권했으나 그는 우공을 모셔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의 속마음에는 분명 딴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그를 우공 곁에서 떼어 멀리 보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진원공은 비록 우나라를 멸망시켰지만 우공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우 땅에 머물게 하며 종묘를 제사 지낼 권한만은 허락했다. 그 곁에는 항상 백리애가 따라다녔다. 만국의 군주와 그의 충신이 한 곳에 함께 머물며 그들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통한이 자리하고 있었다. 진원공은 간자 간첩을 심어 그들의 행동을 몰래 감시했으며 이를 총괄하는 이는 주지교였다. 수상한 기미가 보이는가?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백리애는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 이극은 말했다. 백리애는 현자라 들었다.
그런 인재를 잉신으로 보내는 것은 과하지 않은가? 백리애가 현자이기 때문에 보내야 합니다. 현자가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는 혼란의 근원이 될 뿐입니다. 그대 말에 일리가 있군. 이극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붓을 들어 잉신 명단에 백리애의 이름을 써넣었다. 백리애는 우나라 태생으로 자는 100년이라 했다. 그는 불운한 삶을 살았다. 30이 넘어서야 두씨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뒤 아들 하나를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백리씨였다. 그러나 그는 변변한 관직 하나 얻지 못한 채 빈들거리며 지냈고 집안은 몹시 궁핍했다. 그는 결심했다. 출세를 하리라. 그날부터 백리애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3년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책만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일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줄 군주를 찾기 위해 천하를 주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과 사랑하는 아내 두씨, 어린 아들 백리씨를 두고 떠날 수 없어 늘 주저했다. 그런 그의 마음을 눈치챈 아내 두씨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내 대장부가 천하의 뜻을 두었으면 과감히 벼슬길을 찾아 나서야 하거늘 구차하게 처자만 지키고 앉아 있어서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집안 살림은 제가 품팔이를 해서라도 꾸려나갈 터이니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두씨는 집안에 한 마리뿐인 알벤 암탉을 잡아 부엌으로 갔다. 불 뗄 나무가 없자 부엌문을 쪼개 불을 지피고 닭을 삶았다. 또 방아지를 해서 좁쌀밥 한 그릇을 지었다. 백리애는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닭과 밥을 배부르게 먹었다. 그는 보찜을 등에 지고 집을 떠나려 했지만 두씨는 아들 백리씨를 안고 문 밖까지 따라 나와 눈물로써 전송했다. 부디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후일 부귀해지시거든 이 몸을 잊지 마십시오. 백리애는 눈물로 아내와 아들에게 약속한 뒤 집을 떠났다. 그는 우나라 도성으로 갔지만 아무도 그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그는 우나라를 떠나 동방의 대국이라 불리는 제나라로 향했다. 제나라에서라면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나라의 임금은 제양공이었다. 백리애는 제양공 밑에서 벼슬 자리를 얻기 위해 각방으로 애를 썼으나 그를 천거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낙심했고 오랜 세월을 비탄과 슬픔 속에서 보냈다. 결국 그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먹을 것을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거지 신세가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는 40이었다. 백리애는 발길 닿는 대로 떠돌다 제나라의 지리라는 땅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건숙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건숙은 대문 앞에서 밥을 구걸하는 거지를 보았다. 그 거지의 얼굴은 비범해 보였다. 건숙은 거지를 불러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오? 백리애라고 합니다. 그대의 품행으로 보아 밥을 빌어먹을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소? 불운하고 팔자가 기구하여 이러고 다닙니다. 건숙은 백리애를 집 안으로 들여 먹을 것을 내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천하 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백리애의 말은 청산유수처럼 막힘이 없었고 논리가 정연했다. 건숙은 그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탄식했다. 천하를 경영할 만한 재주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렇듯 거렁뱅이 신세로 지내다니 이것은 운수의 장난이구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뜻을 펼 때까지 내 집에서 함께 지냅시다.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었다. 건숙이 백리애보다 1살 위였으므로 건숙이 형이 되고 백리애가 동생이 되었다. 하지만 건숙의 집도 살림살이가 풍족하지 않았다. 백리애는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말했다. 제가 소시적에 소를 잘 길렀습니다. 밥값은 해야지요. 그는 마을에 소를 길러주며 약간의 식량을 얻어오곤 했다. 그런 중에 공손무지가 제양공을 죽이고 새로이 임금 자리에 올랐다. 공손무지는 널리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각 고을마다 방을 붙였다. 백리애는 그 방을 보고 응모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임치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의형인 건숙이 조용히 타일렀다. 죽은 제양공의 동생들이 지금 타국에 머물러 있는데 공손무지가 주공을 죽이고 군의를 빼앗았으니 어찌 앞날이 평탄하겠소. 반드시 공손무지는 위태로울 것이니 그 밑에서는 벼슬살이를 할 것이 아니로다. 백리애는 건숙의 충고를 받아들여 임치성으로 가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손무지는 연친과 관지보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 후 백리에는 또 다른 소문을 들었다. 주나라 왕자 퇴가 소를 매우 좋아하여 소를 잘 기르는 사람에게 후한상을 내린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듣고 백리에는 낙양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의형인 건숙에게 말했다. 왕자 퇴에게 의탁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건숙은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대장부는 경솔히 타인에게 몸을 맡기면 안 돼요. 벼슬을 살다가 그 임금을 버리면 불충한 자가 되고 못난 임금을 끝까지 섬기게 되면 신상에 해를 당하게 마련이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 하지만 백리에는 언제까지 건숙에게 신세를 질 수는 없었다. 가서 한번 살펴보기라도 하겠습니다. 건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아우는 가더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오. 나도 집안을 정리한 후 뒤따라 가겠소. 그런 후에 왕자 퇴의 인품을 보고 앞일을 정하기로 합시다. 백리에는 마침내 건숙의 집을 떠나 낙양왕성으로 올라갔다. 왕자 퇴는 백리에로부터 소 기르는 법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벼슬을 내리고 소를 키우는 일을 맡기려 했다. 그 무렵 건숙은 질당의 집을 정리하고 낙양에 도착했다. 건숙은 백리에와 함께 왕자 퇴를 만나본 후 국문을 나서며 말했다. 왕자 퇴는 뜻은 크지만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이 너무 많소. 또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요. 그의 앞날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소. 지금 당장 왕성을 떠나도록 합시다. 백리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땅히 갈 만한 곳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시 건숙에게 신세를 지는 것도 염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여기서 우나라는 가깝습니다. 이제 저는 고국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집을 떠난 지 오래되어 아내와 자식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형님께서는 어디로 가실 작정이십니까? 건숙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그렇군. 동생의 고국이 우나라라고 하였지? 우나라 신하 중 궁직이라는 현자가 있는데 전부터 나와는 잘 아는 사이요. 서로 만난 지도 오래되었으니 건숙은 백리에에게 말했다. 동생이 우나라로 돌아가겠다면 이참에 나도 우나라로 가 오랜만에 궁지기를 만나보고 싶소. 백리에와 건숙은 낙양을 떠나 우나라로 향했다. 백리에에게는 늘 꿈에서만 그리던 고국산천이었다. 그는 곧장 자기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가 살던 집은 사라지고 황량한 빈터에 잡초만 무성히 자라 바람에 쓸리고 있었다. 그동안 아내 두씨는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던 것이다.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두씨가 간 곳을 알지 못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백리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크게 통곡했다. 한편 건숙은 우나라 도성으로 가 궁지기와 해후하였다.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건숙은 백리에가 비범한 인재임을 전했다. 그런 인재가 있다면 등용해야지요. 궁지기는 쾌히 건숙의 말을 받아들여 백리에를 우공에게 천거했다. 우공은 백리에에게 중대부의 벼슬을 내렸다. 그 후 건숙은 우공을 만나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우공의 사람됨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아 보였다. 건숙은 다시 백리에에게 은밀히 말했다. 내가 우공을 살펴보니 그릇이 작고 변변치 못해 암군의 성향이 짙더이다. 결코 동생의 앞날이 밝지 못하겠소. 백리에는 울먹이며 답했다. 이 동생은 너무 지치고 공공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땅 위로 올라와 겨우 숨을 쉬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한 모금의 물만 마실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습니다. 앞날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백리에의 호소에 건숙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동생의 처지가 절박하여 우공에게서 벼슬을 살겠다니 굳이 말리지는 않겠소.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송나라 명록촌이란 곳으로 찾아오시오. 그곳은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아름답고 고요한 마을이요. 나는 앞으로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 생각이요. 건숙은 백리에를 남겨두고 혼자 명록촌으로 떠났다. 백리에는 이제 우나라의 신하가 되어 궁지기와 함께 열심히 우공을 섬겼다. 그러나 진나라 대부 순식의 가도멸객 계책에 넘어가 우나라가 멸망했다.
백리에는 깊은 자책 속에서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지혜 없음 때문이다. 나라는 망했지만 어찌 주공에 대한 충성마저 버릴 손가. 백리에는 우공 곁에 머무르기를 고집했으나 그 충성마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주지교의 농간으로 인해 그는 졸지에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렸다. 결국 명령이 내려졌다. 백리에를 백희의 잉신으로 삼아 지금 곧 진나라로 떠나라. 백리에는 자신이 잉신으로 가는 처지에 너무나 기가 막혀 화조차 나지 않았다. 내가 능히 만리 창공을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졌건만 훌륭한 주인을 만나지 못해 결국 날개조차 펴보지 못하는구나. 이제 이 늙은 몸이 진나라로 시집가는 여자의 종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굴욕이 어디 있으리요. 백리에는 우공 곁을 떠나 백희의 시종이 되어 강성을 출발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마칠 수는 없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명록촌으로 오시게. 건숙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진나라로 시집가는 백희의 행차가 어느 작은 촌에 머물렀을 때 백리에는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일행에서 도망쳐 황하를 향해 걸었다. 그는 황하를 건너 송나라로 달아날 작정이었다. 명록촌으로 가자. 그곳에서 건숙 형님과 조용히 여생을 보내리라. 그러나 도망간 종을 잡으려는 진나라 관리들의 수색은 만만치 않았다. 가는 곳마다 검문이 심했다. 백리에는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 마침내 황하를 건너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었다. 그는 송나라와는 멀리 떨어진 초나라 땅으로 들어섰다. 그가 완성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완성은 지금의 호북성 남양시 근처에 있는 도시로 춘추시대 초기에는 신나라의 영토였다. 신나라가 초나라에 합병되면서 완성은 초나라의 영토가 되었고 초나라로서는 중원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중요한 전진기지였다. 당시 완성을 다스리는 지방장관은 투반이었다. 투반은 초나라 영윤인 투고거토의 아들이기도 했다. 하루는 투반이 부하들과 사냥을 하다가 때마침 지나가는 백리에를 발견했다. 부하들은 백리에의 행색이 수상쩍어 보이자 그를 다른 나라 첩자로 의심하며 투반 앞으로 끌고 갔다. 투반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백리에가 답했다. 나는 우나라 사람으로 나라가 망해 도망치다가 이곳까지 왔을 뿐이요. 결코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나라가 진나라에 의해 멸망했다는 사실은 투반도 알고 있었다. 백리에가 이미 나이가 많고 우나라에서 벼슬을 지냈다는 말에 투반은 의심을 풀고 다시 물었다. 그대는 우리 초나라에서 살 작정인가? 백리에는 담담히 답했다. 본래는 송나라로 도망치려 했으나 망국의 백성으로서 어디든 발붙일 곳이 있다면 고향이라 여기며 살 뿐이요. 투반은 백리에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그대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백리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소를 기르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투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오늘부터 그대는 내 영지에 있는 소를 기르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백리에는 완성 땅에 머물며 소를 기르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의 소 기르는 솜씨는 정말로 비범했다. 백리에가 소를 맡은 이후 완성의 소들은 한결같이 살이 찌고 윤기가 돌았다. 투반은 매우 기뻐하며 이 사실을 도성에 있는 초성왕에게 보고했다. 그 무렵 초성왕은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 말 기르는 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다. 소 기르는 일이나 말 기르는 일이나 같지 않겠는가? 초성왕은 즉시 백리에를 영성으로 불러들였다. 그대가 소를 잘 기른다는 소문을 들었다. 초성왕은 백리에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백리에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소를 기르는데 어찌 특별한 비법이 있겠습니까? 그저 때를 어기지 않고 넉넉히 먹이며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잘 아껴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과 소의 마음이 어긋나지 않도록 늘 애정을 간직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초성왕은 그의 말을 듣고 감탄했다. 옳고 옳도다. 그대의 말이여. 초성왕은 백리에를 어인 말의 사육을 담당하는 하급관리로 임명하고 동해로 보내어 말 기르는 일을 맡게 했다. 진목공은 진원공의 딸 백희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백희를 목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목희란 진목공의 부인 희씨라는 뜻이다.
진목공은 모키가 어질고 현명한 여인임을 알고 크게 흡족했다. 어느 날 그는 진나라에서 보내온 물품과 잉여, 잉신의 명단을 살펴보다가 한 사람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 진목공은 이번 혼사를 주장해온 공자집을 불러 물었다. 명단에는 분명히 백리애라는 자가 적혀 있는데 그 자는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가? 공자집은 송구한 듯 대답했다. 백리애는 본시 우나라 대부였습니다만 우리나라로 오는 도중 도망쳤다고 합니다. 진목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대부였던 사람이 잉신이 되었으니 도망칠 만도 하겠군. 백리애라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공자집은 답했다. 신은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대부 공손지가 진나라 출신이니 그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목공은 공손지를 불러 다시 물었다. 백리애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라. 공손지가 대답했다. 신이 알고 있는 백리애는 어질고 비범한 사람입니다. 지난날 그는 우공에게 간해도 소용없음을 알고 간하지 않았으니 이것만으로도 그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우나라가 망했는데도 진나라 대부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우공을 섬기기를 고집했으니 그의 의리와 충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리애는 천하를 경영할 만한 재주와 능력을 지녔으니 그는 진흙 속에 묻힌 보물입니다. 공손지의 말을 들은 진목공은 입이 벙긋 벌어졌다. 백리애가 그런 인재였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그를 찾아내어 내 사람으로 쓸 수 있겠는가? 공손지가 대답했다. 신이 짐작건대 백리애는 반드시 큰 나라로 도망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원에서 대국을 자처하는 나라는 제와 초나라 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나라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만일 신이 백리애의 처지라면 초나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초나라의 사람을 풀어 그의 행적을 추적해 보십시오. 진목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초나라 영토가 수천 리에 달하는데 그 넓은 곳을 어찌 일일이 수색할 수 있겠는가? 공손지가 답했다. 그것은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주공께서 백리애를 찾아내신다면 그것은 하늘이 주공께 복을 내리시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손지의 말에 진목공은 더욱 몸이 달아올랐다. 내 기어코 백리애를 찾아내어 내 사람으로 만들이라. 진목공은 그날로 수십 명의 사람을 풀어 초나라로 보냈다. 강변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공손지의 말대로 하늘이 진목공에게 복을 내리심인가. 완성으로 떠나갔던 세작이 돌아와 보고하였다. 얼마 전 백리애라는 사람이 완성에서 소를 기르다가 초성왕에게 발탁되어 지금은 동해에서 말 기르는 일을 맡아보고 있다 합니다. 진목공은 뛸 듯이 기뻐하며 공자집과 공손지를 불러 물었다. 내가 초나라에 많은 예물을 주고 백리애를 보내달라고 하면 초성왕이 승낙을 하겠소. 공손지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그러면 백리애를 영영 데려올 수 없습니다. 진목공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공손지가 설명했다. 초성왕이 백리애를 어인으로 삼아 말을 기르게 한 것을 보면 그는 아직 백리애의 능력과 인품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공께서 많은 예물을 주고 백리애를 달라고 하면 초성왕은 백리애가 예사인물이 아님을 깨닫고 그를 더욱 중한 자리에 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공께서는 백리애를 영원히 데려올 수 없게 됩니다. 진목공은 고민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하는 것이 좋겠는가? 공손지가 답했다. 주공께서는 도망간 종놈을 잡아야겠다며 백리애를 내달라고 하십시오. 이는 지난날 포숙이 관중을 노나라에서 빼낼 때 쓴 계책입니다. 진목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몸값은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염소 가죽 5장이면 충분합니다. 진목공은 웃음을 터뜨리며 답했다. 하, 염소 가죽 5장이라 좋도다. 곧바로 진목공은 사자를 초나라로 보냈다. 진나라의 사자는 영성에 도착해 초성왕을 아련하고 말했다. 우리나라 노비 중 백리애란 자가 궁을 도망쳐 귀국에 숨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공께서는 그 자를 잡아 벌을 줌으로써 도망치려는 자들을 경계하고자 하십니다. 이에 염소 가죽 5장을 보냅니다. 청컨대 군우께서는 백리애를 잡아 우리 진나라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초성왕은 천한 종 하나로 인해 진나라와의 관계를 해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리를 불러 백리애를 체포해 진나라 사자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했다. 동해에서 말을 기르던 백리애는 초나라 관리에게 붙들렸다. 함께 말을 기르던 동료들은 백리애가 붙들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하며 크게 슬퍼했다. 그러나 백리애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 내가 알기로 진목공은 도량이 넓고 포부가 큰 군우다. 종 하나 없어진 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멀리 초나라까지 사람을 보냈겠는가? 이는 누군가가 나를 천거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야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내려주셨구나. 백리애는 태연하게 함거덮개가 있는 수레 속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백리애를 실은 함거가 진나라 국경에 당도하자 그곳에는 이미 공손지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공손지는 백리애의 결박을 풀어주며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먼 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백리애도 정중히 답례했다. 그대 덕분에 나래를 펴고 창공을 날게 되었습니다. 공손지의 안내를 받아 백리애는 진나라 수도 옹성으로 들어가 진목공을 배웠다. 이때 백리애의 나이는 70이었다. 진목공은 백리애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대하며 정청으로 달려나왔다. 그는 백리애가 40, 50대의 관록 있는 선비일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눈앞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살이 깊은 늙은 노인네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진목공은 눈에 띄게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노인장이 백리애요. 그 말투는 무뚝뚝하기 그지없었다. 백리애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진목공은 다시 물었다. 금년 나이가 몇인가? 이제 겨우 7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허, 너무 늙었구려. 진목공의 탄식에도 백리애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의연하게 말했다. 이 백리애에게 맹수를 잡아오라 하거나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라 하신다면 신은 나이가 많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신에게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의 일을 맡기신다면 신은 아직 젊습니다. 옛날 강태공은 나이 80에 위수 강가에서 고든 낚시대를 들었으나 주문왕은 그를 수레에 싣고 돌아가 상보로 삼아주나라를 세웠습니다. 오늘 신이 군우를 뵌 일과 강태공이 주문왕을 만난 일을 비교해 본다면 신은 그때의 강태공보다도 10살이나 젊습니다. 그러니 어찌 늙었다고 탄식하시겠습니까? 백리애의 말에 진목공은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얼른 사과했다. 과인의 경솔함을 용서해 주시오. 백리애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군우께서 멀리 초나라에 숨어있던 신을 잡아들이신 데에는 반드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신은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만일 도망친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라면 신은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진목공은 백리애를 바라보며 간곡히 말했다. 내가 선생을 초나라에서 불러들인 것은 죄를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의 도움과 지도를 받기 위함이오. 지금 우리 진나라는 융족 사이에 끼어 중원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오. 나는 포부가 작지 않아 이 문제를 늘 고심하던 중 선생의 명성을 듣게 되었소. 부디 내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오. 진목공의 진지한 청에 백리애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답했다. 신은 망한 나라의 신하입니다. 어찌 감히 대국의 군주이신 군우를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진목공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알고 있소. 우나라가 망한 것은 우공이 선생을 중히 쓰지 않았기 때문이오. 결코 선생의 잘못이라 할 수 없소. 백리애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답했다. 군우께서 신을 망한 나라의 포로로 대접하지 않으시고 또한 늙은이로 대하지 않으시며 겸손히 물으시니 신이 비록 어리석으나 어찌 성의껏 답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목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촉했다. 말씀을 내려주시오. 백리애는 차분히 말했다. 모름지기 옹과 기지역은 주문왕과 주무왕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산새는 들깨에 이빨 같고 들판은 긴 뱀이 뻗은 것 같으나 주나라는 이 좋은 곳을 지키지 못하고 마침내 진나라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는 바로 하늘이 진나라를 도우신 것입니다. 군우께서는 진나라가 융족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셨으나 이것은 오히려 진나라의 군사를 굳세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원으로 나가는 길이 막혔다고는 하나 이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백리에는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진목공에게 전했다. 지금 진나라 주변에는 소위 나라라고 칭하는 것들이 수십 개나 됩니다. 만일 군우께서 이들을 모두 무찔러 진나라에 합병시키신다면 진은 스스로 농사를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백성을 모아 중원의 어떤 나라와도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원의 나라들에 비해 진나라가 가진 유리한 점입니다. 군우께서는 먼저 안으로 덕을 베푸시며 나라를 다스리는 한편 밖으로는 힘으로써 오랑캐를 무찔러 서쪽을 완전히 평정하십시오. 그 후 험난한 산천을 방패로 삼아 중원을 굽어보며 동진에 나가신다면 그 위험이야말로 땅을 누르고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이는 서쪽의 여러 나라를 먼저 통합한 후 중원으로 진출하자는 서방 패권론이었다. 백리의 말을 듣고 난 진목공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에게 백리애가 있다는 것은 제완공에게 관중이 있는 것과 같도다. 그는 백리의 소매를 잡아 끌고 깊숙한 방 안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천하대사를 담론했다. 백리의 말은 청산에 흐르는 물처럼 막힘이 없었고 진목공은 그의 탁월한 식견에 연신 감탄할 뿐이었다. 진목공은 마침내 백리애를 상대부로 삼고 모든 국정을 맡겼다. 이때는 진목공 7년 BC 653년의 일이었다. 이는 이웃 진나라의 셋째 공자인 이호가 양나라로 망명한 다음 해에 해당한다. 그 후로 진나라 사람들은 백리애를 일컬어 오고 대부라 불렀다. 이는 염소 가죽 5장으로 대부가 되었음을 기념한 별칭이었다. 후세의 한 시인은 진목공과 백리애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죄인에게 재상을 내리니 기이한 일이로다. 관중 이후에 백리애가 나타났도다. 서쪽 진나라가 크게 빛난 것은 염소 가죽 5장으로 인재를 얻은 덕분이로다. 진목공은 백리애에게 재상의 직위를 내리려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백리애가 고개를 저으며 이를 정중히 사양했다. 신의 재주는 별로 뛰어나지 못합니다. 신의 친구 중에는 재주가 신보다 10배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주공께서 큰 뜻을 품으셨다면 그 사람을 초빙하여 나란 일을 맡기시고 신은 그를 돕게 해주십시오. 백리애의 말에 진목공은 귀가 번쩍 뜨이는 듯 했다. 그 사람이 누구요? 백리애는 답했다. 건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목공은 잠시 생각하며 말했다. 나는 선생의 재주를 보아 잘 알지만 건숙이란 이름은 처음 듣소. 백리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건숙의 비범함은 주공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만은 그의 현명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목공은 호기심이 발동하며 물었다. 대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오. 백리애는 과거를 떠올리며 차분히 설명했다. 신은 일찍이 관직을 구하며 여기저기 떠돌다가 제나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공경에 빠져 문전걸식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때 건숙은 신을 알아보고 자신도 곤궁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또 신이 공손무지에게 몸을 맡기려 할 때 건숙은 이를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그 덕분에 신은 공손무지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신은 왕자 퇴가 소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나라로 가 아련을 청했습니다. 왕자 퇴가 신을 임용하려 할 때 건숙은 직접 찾아와 신을 만류했습니다. 결국 신은 낙양을 떠났고 그 덕분에 왕자 퇴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백리애는 말을 이어갔다. 그 후 신은 우나라로 돌아가 우공 밑에서 벼슬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도 건숙은 우공의 현명치 못함을 알고 신을 만류했으나 신은 너무 가난했기에 벼슬과 복록을 탐내어 끝내 두공의 신하가 되기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우나라는 진나라에 멸망당했고 신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신은 2번은 건숙의 말을 듣고 화를 피했으나 한 번 듣지 않음으로 인해 우공의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건숙이 신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리애의 말을 들은 진목공은 뛸 듯이 기뻐했다. 건숙이 그토록 뛰어난 현자인데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소. 진목공은 곧 공자 집을 불러 송나라 명록촌으로 가 건숙을 모셔오도록 명했다. 진나라에서 송나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게다가 초야의 숨은 인재를 모셔오는 일이었으니 행렬을 요란스럽게 꾸밀 수 없었다.
공자집은 장사꾼으로 가장하고 수레에 예물을 가득 실었으며 말 대신 소로 수레를 끌게 했다. 공자집이 출발 준비를 마치고 있을 때 백리애가 찾아와 말했다. 건숙은 은자입니다. 쉽게 속세로 나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명록촌에 당도하자마자 이 편지를 건숙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공자집은 백리애가 건넨 편지를 받아들고 소가 끄는 수레 2대를 거느리고 명록촌을 향해 출발했다. 보름간의 긴 여정 끝에 공자집 일행은 드디어 명록촌에 당도했다.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밭을 갈던 농부들이 호미질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높고 높은 산이여 타고 갈 수레가 없구나. 길은 어둡지만 등촉 밝힐 필요가 어디 있는가. 함께 언덕에 오르니 샘물은 달고 땅은 기름지구나. 부지런히 움직여 일하니 나에게 오곡이 있도다. 하루 세끼 밥 걱정하지 않으니 조석으로 배부르네. 이렇게 하늘의 뜻을 즐김에 영화도 없지만 굴욕도 없구나. 공자집은 수레 위에서 농부들의 노래를 들었다. 그 노래 가사에는 세상의 어지러움과 번민, 욕망 따위가 전혀 스며들지 않은 맑고 깨끗함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조차 정결해지는 듯한 상쾌함을 느끼며 새삼 주변을 둘러보았다. 옛말에 이르기를 마을에 군자가 있으면 좋지 못한 풍속도 교화된다고 하더니 이제 건숙 선생이 계시는 마을에 들어서니 밭 가는 농부들도 다 고고한 기풍을 지녔구나. 아직 선생을 뵙지는 못했지만 선생이 어떤 분인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공자집은 수레에서 내려 농부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건숙 선생의 집이 어디쯤 있습니까? 농부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선생의 집을 물으십니까? 공자집은 정중히 답했다. 선생의 친구 되시는 백리의 선생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농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안내했다. 이 길로 곧장 가면 대나무 숲이 나타납니다. 대나무 숲 왼편에는 샘이 있고 오른편에는 궤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조그마한 모옥이 한 채 있습니다. 그 모옥이 바로 건숙 선생의 집입니다. 공자집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다시 수레에 올랐다. 공자집이 건숙의 모옥을 찾아 반마장쯤 갔을 때였다. 과연 대나무가 짙게 우거진 중림이 나타났고 그 사이로 모옥 한 채가 어렴풋이 보였다. 깊고 그윽한 정취를 자아내는 아름다운 풍광이었다. 공자집은 모옥 앞에 다다라 수레를 멈춘 뒤 살인문을 두드렸다. 얼굴이 귀엽게 생긴 동자 하나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는 건숙 선생을 찾아뵈러 온 사람이다. 동자는 공손히 답했다. 선생께서는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어디로 가셨느냐? 이웃 노인분들과 함께 냇가로 나가셨습니다. 머지않아 돌아오실 것이니 들어와서 기다리시지요. 공자집은 방 안에서 기다렸고 반시각쯤 지나 길 저편 논둑에서 장대한 몸집의 젊은이가 논길을 따라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젊은이는 눈썹이 짙고 눈은 둥글며 얼굴은 네모지고 키는 훤칠하게 컸다. 공자집은 그 사내의 예사롭지 않은 용모를 보고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몸을 일으켜 예를 올렸다. 젊은 사내는 영문도 모르며 덩달아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성희건이며 이름은 병, 자는 백을이라고 합니다. 공자집은 흥미롭게 물었다. 성희건 씨라면 혹시 건숙 선생과 인척이 아니신지요?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의 부친이십니다. 공자집은 정중하게 예를 올리며 말했다. 실로 오랫동안 뵙고자 했습니다. 건병은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다. 보아하니 지체가 높으신 분 같은데 그대는 누구십니까? 공자집은 답했다. 저는 백리의 선생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 어른은 지금 진나라에 계신데 건숙 선생에게 편지를 써주시며 저에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초당 안으로 들어가 여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농사, 날씨 같은 촌 이야기를 나누다 화제가 점차 무예에 관한 것으로 옮겨갔다. 건병은 촌부답지 않게 무예에 대한 식견이 뛰어났다. 그는 모든 병장기의 장단점을 두루 꿰고 있었고 공자집은 그의 박식함에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들이 이 정도라면 그 아버지의 식견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백리애가 천거할 만도 하구나.
두 사람이 내온 차를 다 마셨을 무렵 동자가 들어와 아뢰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건병과 공자집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건숙을 맞이했다. 건숙의 뒤로는 이웃 노인 두 사람이 따르고 있었다. 건숙은 이미 동자로부터 손님이 찾아온 사실을 들은 듯 공자집과 인사를 나눈 후 먼저 말을 꺼냈다. 나의 아우 백리애의 편지를 가지고 오셨다니 어서 봅시다. 건숙의 눈동자는 노인답지 않게 투명하고 맑았다. 깊고 고요한 호수를 닮은 듯한 눈빛이었다. 공자집은 자신도 모르게 더욱 공손해져 품속에서 백리애의 서신을 꺼내 건숙에게 건넸다. 건숙은 조용한 몸가짐으로 서신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우매한 동생 백리애는 형님의 권유를 듣지 않다가 끝내 망국의 신하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진목공이 임무를 널리 구하던 때여서 동쪽 변방에서 소를 기르던 이 몸을 빼내 나란 일을 맡기시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오나 이 백리애는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의 식견과 재주에 미칠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부디 형님께서 오시어 함께 진나라의 앞날을 열어주십시오. 만일 형님께서 속세로 나오시지 않겠다면 이 백리애 또한 벼슬을 버리고 즉시 명록촌으로 달려가 함께 여생을 보낼까 합니다. 건숙은 백리애의 편지를 다 읽은 후 눈을 들어 공자집에게 물었다. 백리애는 어떻게 해서 진나라에서 벼슬을 살게 되었는지요? 공자집은 차분히 설명했다. 우나라가 진나라에 멸망당한 일, 진원공의 포로가 된 일, 목희의 잉신으로 진나라로 가는 도중 도망친 일, 초나라에서 소와 말을 기르던 일, 그리고 진목공이 그의 재능을 알아채 염소 가죽 5장으로 백리애를 데려와 상경에 임명한 일 등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오나 백리애 선생께서는 상경 벼슬을 거절하시고 건숙 선생이 오셔야만 나라 일을 하겠다고 간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명록촌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건숙은 한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표정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난날 우공은 백리애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만일 진목공이 백리애의 능력을 알아보고 재상으로 발탁한다면 진나라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몸이 늙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은 지 오래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함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공자께서는 돌아가시거든 백리애 선생께 안부나 전해주시오. 공자집은 당황하며 간곡히 호소했다. 선생께서 가지 않으신다면 백리애 선생께서도 진나라를 떠나실 것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공자집의 간청에 건숙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 백리애는 큰 재주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아직 한 번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보지 못했소. 오랫동안 벼슬을 구하다가 마침내 용이 구름을 탄 듯 자신의 주인을 만났으니 그를 돕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속세로 나갈 수도 없으니 참으로 난처한 일이로다. 공자집은 다시 설득했다. 이미 서신에서도 밝혔듯이 백리애 선생께서는 건숙 선생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건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좋소. 이렇게 합시다. 내가 백리애를 위해 가긴 하겠소. 다만 진나라가 안정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밭을 갈겠소. 공자집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고맙습니다. 주공과 백리애 선생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청할 말씀이 있습니다. 건숙이 물었다. 무엇이오? 공자집은 곁에 앉아있는 건병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아드님께서는 장군의 재능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함께 진나라로 데려갔으면 합니다. 건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것은 내 아들의 뜻에 달린 일이겠지요. 건병은 공자집을 돌아보며 결연히 말했다.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가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공자집은 건숙과 건병 부자를 대동하고 송나라 명록촌을 떠나 진나라 도성옹성을 향해 출발했다. 새로운 출발이다. 비록 드러내놓고 내색하지는 않았으나 건숙과 건병의 얼굴에는 각오와 결의가 역력했다. 특히 건병은 첫 출사인 만큼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여행 도중 그는 공자집과 무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여정을 즐겼다.
그들의 여행은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다. 이윽고 옹성교회에 도착하자 공자집은 수레를 몰아 궁으로 들어가 진목공에게 보고했다. 건숙 선생께서 교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아들 건병 또한 장수의 제목이기에 신이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두 의형제가 마침내 재회했다. 백리애와 건숙은 두 팔을 벌려 서로를 뜨겁게 안았다. 이제야 동생이 만리 창공을 날게 되었구려. 형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작은 새에 불과합니다. 두 사람은 긴 말을 나누지 않았다. 건숙과 건병 부자는 백리애의 안내를 받아 궁 안으로 들어갔다. 진목공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건숙을 맞이하며 말했다. 백리애를 통해 선생의 어짐과 현명함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께서는 무엇으로서 과인을 지도하시옵니까? 건숙은 진목공의 시험을 당당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진나라는 중원과 멀리 떨어진 서방에 위치하며 융적과는 손만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땅은 험하고 군사는 강하여 나가면 능히 싸울 수 있고 물러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원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주공의 위엄과 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위엄이 없으니 그들이 진을 두려워할 리 없으며 덕이 없으니 어찌 그들이 진을 따르겠습니까? 주공께서는 먼저 위엄과 덕을 갖춘 후에 폐업의 성취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건숙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대답에 진목공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엄과 덕을 동시에 갖추기는 어렵소. 과인은 이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갖추어야 하겠소. 건숙은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덕을 근본으로 삼고 위엄을 방편으로 삼아야 합니다. 덕만 있고 위엄이 없으면 나라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말 것이고 위엄만 있고 덕이 없으면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진목공은 다시 물었다. 과인이 덕을 펴고 위엄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오? 건숙은 차분히 설명했다. 과거에는 오랑캐 풍속이 섞여 있어 백성들 중에 예법을 모르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계급이 분명치 않고 신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공께서는 백성들의 교화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교화가 실시되면 백성들은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게 되며 은혜를 베풀면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형벌을 사용하시면 주공께서는 위엄이 세워지고 백성들은 두려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나라 제상관중의 정책도 이러한 이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목공은 건숙의 말을 경청하며 다시 물었다. 진실로 묻노니 선생의 말씀대로 하면 천하 패권을 잡을 수 있소. 건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어찌 이 두 가지만으로 천하 패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덕과 위엄 이외에도 세 가지를 더 지켜야 합니다. 진목공은 관심을 기울이며 물었다. 세 가지란 무엇이오? 건숙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자신의 답변을 이어갔다.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하며, 둘째는 분노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는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목공은 더 자세히 듣고자 했다.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오. 건숙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욕심이 많으면 잃는 것도 많아집니다. 모름지기 크고 작은 일을 잘 살펴 추진해야 하거늘 욕심으로 성취하려 하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면 일이 어지러워질 뿐입니다. 모든 일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매사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분노는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또한 조급히 서두르면 서두른 만큼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 주공께서는 폐업을 성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목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떤 것이 급히 해야 할 일이며 어떤 것이 천천히 해야 할 일이오? 건숙은 대답을 이어갔다. 진나라의 영토를 서윤까지 넓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진의 행과 불행이 갈릴 것입니다. 이제 제환공은 늙어가고 그의 폐업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공께서는 먼저 옹과 위 지역의 백성들에게 덕을 베푸시고 나아가 주변 오랑캐를 감화시키셔야 합니다. 그런 후 그들을 거느리고 복종하지 않는 족속들을 정벌하십시오. 서방의 패자가 되신 후에 중원의 변동이 생기길 기다려 황하를 따라 동진하십시오.
그리하면 주공께서는 폐업을 원치 않더라도 다른 제후국들이 모두 주공께 허리를 숙일 것입니다. 이는 먼저 서방을 안정시킨 후 중원을 노리자는 정책이었다. 백리애가 진언했던 서방 패권론과 흡사한 전략이기도 했다. 진목공은 건숙의 막힘없는 언변과 훤히 트이는 정책 진언에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좋도다 선생이여. 백리애와 건숙 두 노인은 참으로 서민의 우두머리로다. 진목공은 이렇게 외치며 건숙에게 상대부의 벼슬을 내리고 우서장으로 삼았다. 동시에 백리애는 좌서장으로 삼았다. 두 직책은 모두 재상에 해당하는 지위였으며 진나라 사람들은 이 두 노인을 일컬어 이상이라 불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나라는 이때부터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리고 400여 년 후에는 마침내 천하를 통일하는 대위협을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은 백리애와 건숙이 닦아놓은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진나라에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했다. 비록 진목공은 자신의 생전에 폐업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는 이웃나라 진문공의 위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문공이 죽은 후 잠시 동안 진나라가 진을 압도하게 되었고 그 업적으로 평가받아 준패자로 불리게 되었다. 나이 40이 넘어 집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던 백리애는 마침내 서방 대국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오로지 남편의 입신양명을 위해 헌신했던 아내 두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백리애가 집을 떠난 뒤 두씨는 날마다 배를 짜며 어린 아들 백리씨를 홀로 키워냈다. 살림살이는 궁색하다 못해 처참했고 매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손톱이 빠질 만큼 일을 해야 했다. 게다가 흉년까지 들면서 그녀의 삶은 더욱 막막해졌다. 결국 두씨는 아들 백리씨의 손을 잡고 타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타국에 간다 한들 뾰족한 수가 생길 리 없었다. 그녀는 때로는 품을 팔며 때로는 문전걸식을 하며 20여 년간 떠돌이 생활을 했다. 마침내 진나라 땅에 이르렀을 때 두씨는 이미 60을 넘긴 노파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겨우 빨래꾼으로 살아가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한편 아들 백리씨는 30여 세의 청년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마을 젊은이들과 어울려 사냥을 다닐 뿐 생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두씨는 눈물로 여러 차례 아들을 훈계했지만 백리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두씨는 빨래터에서 일을 하던 중 백리애가 진나라 재상으로 발탁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녀는 반갑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여 진짜 백리애인지 확인하려고 거리로 나가 재상의 행차를 살폈다. 그러나 재상의 수레는 휘장이 쳐져 있었고 호위무사들이 이중삼중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레 속 인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얼마 후 재상 부중에서 빨래하는 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두씨는 빨래꾼으로 자원하며 부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재상 백리애를 만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천한 빨래꾼의 신분으로 재상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다. 그러던 중 하루는 부중에서 예악을 연주하는 행사가 열릴 것이라는 소문이 들렸다. 재상 백리애가 직접 참관한다는 소식을 들은 두씨는 곧장 부중 일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다. 저도 악기를 탈 줄 압니다. 바라건대 한 번만 악공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연주하게 해주십시오. 부중의 관리 책임자는 두씨의 품행을 좋게 보고 있던 터라 그녀를 악공에게 소개해 주었다. 악공은 두씨를 보며 물었다. 당신은 무슨 악기를 잘 다루는가? 거문고를 배운 적이 있으며 노래에도 자신 있습니다. 두씨의 자신감 있는 대답에 악공은 그녀에게 거문고를 내주었다. 과연 두씨의 거문고 솜씨는 탁월했다. 연주를 들은 악공은 만족하며 그녀의 요청대로 부중으로 데려가 재상 백리애 앞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다. 두씨가 뜰에 이르렀을 때 재상 백리애는 당상 위에 앉아 있었다. 뜰에는 수십 명의 악공들이 나열해 있었기에 백리애는 아내 두씨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 두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악공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옷깃을 여미고 거문고를 뜯으며 청아한 노랫가락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백리애 염소 가죽 5장이여. 이별하던 그 옛날을 기억하시는가? 암탉 잡고 절구질하여 문짝으로 밥 짓던 그날을. 오늘날 부귀해지니 나를 잊으셨네. 백리애 염소 가죽 5장이여.
아버지는 기름 흐르는 음식을 먹건만 자식은 배가 고파 우는도다. 남편은 비단 옷 입고 뽐내건만 아내는 품삯 받고 빨래하는 천한 몸이로다. 슬프다 부귀해지니 나를 잊으셨네. 백리의 염소 가죽 5장이여. 지나간 그 옛날 그대 떠나갈 때 나는 울었소. 오늘 그대는 높이 앉았건만 나는 방 아래 멀리 떨어져 있도다. 슬프다 부귀해지니 나를 잊으셨네. 당상에 앉아 노래를 듣고 있던 백리에는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랐다. 그는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리 가까이 오라. 노래를 부르던 노파가 가까이 오자 백리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노파는 틀림없는 그의 아내 두씨였다. 자나 깨나 잊지 못했던 아내였다. 백리에는 부중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씨를 부둥켜 안았다. 그의 눈에서는 절로 눈물이 쏟아졌다. 겨우 울음을 멈춘 백리에가 두씨에게 물었다. 나의 아들 백리씨는 어디 있소? 두씨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마을에서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사냥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백리에는 즉시 사람을 보내 아들 백리씨를 불러오게 했다. 그리하여 30여 년 만에 부자 상봉이 이루어졌다. 그날 부중에서는 또 한 차례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백리에가 아내와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은 진목공의 귀에도 전해졌다. 진목공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백리에와 그의 가족을 위해 곡식 1,000종과 황금 그리고 비단술의 1승을 하사했다. 다음 날 백리에는 아들 백리씨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가 진목공에게 사은했다. 진목공은 그 자리에서 백리씨를 대부에 임명하며 군사 업무를 맡겼다. 이로써 백리씨는 하루아침에 진나라의 장수가 되었고 건병과 서걸술과 함께 3군을 통솔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